그 남자는 새벽 4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새벽 4시의 노크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강창성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에서 살아온 사람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이라고. 오늘은 돌아올 수 없는 날이라고. 문 밖에는 군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그도, 증오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들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창성은 알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대답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는 대한민국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군의 모든 기밀을 쥐고 있던 사람. 장성들의 뒷조사를 지시하던 사람. 어떤 군인이 체제에 충성하는지, 어떤 군인이 위험한지, 어떤 군인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던 사람. 그가 바로 그 시스템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이 수십 년간 운영하던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권력의 칼은 반드시 두 방향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장 오래 쥐고 있던 사람일수록 언젠가 그 칼에 베이는 날이 옵니다. 강창성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이 군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군인들이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다고. 목적지는 삼청교육대였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삼청교육대.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였습니다.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명령한 사람은 전두환이었습니다. 강창성이 한때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은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총탄 2발, 궁정동 안가. 그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손에서 발사된 총알이 18년 독재의 역사를 끝냈습니다.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두려워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날이 마침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군 수뇌부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인가? 군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창성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안사령관으로서 그는 군 내부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야심이 있는지,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가 지켜보고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당시 보안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합동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암살 사건을 수사하는 책임자. 하지만 그는 수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창성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두환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위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은 대한민국 군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회,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진 비밀 사조직. 그들은 수십 년간 군 내부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강창성은 하나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군의 기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조직이 군을 장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옳았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과 살아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12.12 군사반란이라고 부릅니다. 전두환과 하나회 세력은 군을 장악했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저항하는 세력들이 하나씩 무력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창성은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의 세력은 이미 너무 빠르게, 너무 깊숙이 군의 내부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전두환에게 강창성은 처리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회에 비판적이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자신을 견제하려 했던 사람. 권력자는 자신을 견제하려 했던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빚을 받으러 옵니다. 전두환의 기회는 1980년에 왔습니다. 삼천교육대. 이 이름의 기원은 삼천공원에서 왔습니다. 서울 북쪽 경복궁 뒤편에 있는 공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맑은 하늘, 맑은 물, 맑은 산. 삼청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빌려 만들어진 그곳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80년 8월, 전두환은 사회학 1소 특별조치를 선포했습니다. 불량배를 잡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사회를 정화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명분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독재자들은 특히 그럴듯한 명분을 만드는 데 능합니다. 하지만 그 조치의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아니, 목적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섞여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전두환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장 없이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기소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군인들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군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강훈련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행군,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체력훈련, 그리고 훈련관들의 구타. 이유를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견뎌야 했습니다. 아니면 쓰러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공식 기록은 54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훈련 중 사망,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죽음. 숫자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곳은 사람을 파괴하는 곳이었습니다. 강창성이 그곳에 보내진 것은 그 시스템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불량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보안사령관을 역임한 군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이유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끌려가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누가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창성 같은 인물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그를 삼천교육대로 보냈습니다. 그를 체포했다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두환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을 무력화하는 것. 그를 범죄자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닌 그저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 것. 그의 존엄을 빼앗고 그의 경력을 지우고 그의 목소리가 아무 힘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강창성은 삼천교육대 안에서 자신이 한때 장성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과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복종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충성했던 나라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군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매일 밤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생각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 나도 이 기계의 부품이었다는 것. 그 기계가 지금 나를 갈아버리고 있다는 것. 역사는 가끔 이런 방식으로 청구서를 보냅니다. 예고 없이, 반박할 틈도 없이.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회. 이 두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강창성의 비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 졸업생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를 돕겠다는 약속, 서로를 밀어주겠다는 약속, 군에서 함께 올라가겠다는 약속. 처음에는 그저 동기들의 친목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회는 군 내부의 국가 안의 국가였습니다.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떤 장교가 진급하고 어떤 장교가 좌천되는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하나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필요할 때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군의 공식 지휘 체계 위에 혹은 그 옆에 또 하나의 지휘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그 조직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니,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착실히 경력을 쌓아온 그는 하나회를 통해 군 내부에 자신만의 그물망을 촘촘히 쳐놓았습니다. 강창성은 이 그물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군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그의 직무였습니다. 어떤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지, 어떤 장교들이 비공식적으로 뭉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하나회는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1973년 강창성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나회의 존재와 그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군 내부의 사조직이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체제를 위한 경고였습니다. 박정희에게 올라간 그 보고서는 하나회를 흔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회는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창성의 그 보고서는 결국 하나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전두환은 강창성이 자신들을 겨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강창성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특히 한 번 칼을 들었다가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두환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에게 권력이 올 때까지. 그때가 되면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감창성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믿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이, 자신의 지위가, 자신이 쌓아온 공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독재자의 세계에서 공적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적이, 그 능력이, 그 네트워크가 당신을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전두환의 눈에 강창성은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과거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건드리려 했던 적이었습니다. 1980년이 되었을 때 그 적을 처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전두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삼천교육대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조용하고 효율적이고 완벽한 도구를. 강창성을 삼천교육대로 보낸다는 것은 그를 범죄자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보안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수십 년간 군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그가 한때 이 나라 군의 심장부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모두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것에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강창성이 삼천교육대에서 겪은 것을 정확히 기록한 문서는 많지 않습니다. 독재 권력은 기록을 지웁니다. 그것이 독재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은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새벽 5시, 기상나팔이 울립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밤새 차가운 막사에서 웅크리고 있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리면 안 됩니다. 느리면 구타가 따라옵니다. 점호, 구보, 행군, 그리고 다시 구보. 훈련이라는 이름의 고문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쓰러지면 일으킵니다. 다시 쓰러지면 다시 일으킵니다. 언제까지? 몸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정신이 무너질 때까지. 강창성은 그 안에서 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번호였습니다.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계급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용자였습니다. 교육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두환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강창성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 그가 보안사령관이었다는 기억을, 그가 장성이었다는 자부심을, 그가 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믿음을 모두 빼앗는 것.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그때 권력은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강창성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기억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굴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보았을 것입니다. 함께 끌려온 사람들. 어떤 이는 진짜 거리의 불량배였습니다. 어떤 이는 시위에 한번 참가했다가 잡혀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저 운이 나빠서 군인들 눈에 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창성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을 보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나라에 충성했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권력자의 눈밖에 났을 때 당신은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권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훈련 중 심장마비로, 구타로 인한 내상으로, 극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지만 그 죽음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보고되었어도 다른 이유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들은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창성은 그 죽음들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막사에서 지냈던 사람이 다음날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 물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삼청교육대가 진정으로 교육한 것이었습니다. 침묵, 복종, 그리고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강창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언젠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돌아온다는 것. 전두환은 1980년 9월 1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기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만 있는 투표였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군의 총수, 행정부의 수장. 그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 5월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전두환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열흘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 165명. 하지만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많았다고 증언들은 말합니다. 광주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의 정권은 그 피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창성이 삼청교육대에 갇혀 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느꼈을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전두환 정권의 공포는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체포나 투옥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성의 공포였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누가 끌려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창성처럼 군의 핵심 인물도 삼청교육대로 보내질 수 있다면 평범한 시민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두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는 통치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살아남으려 할 때 아무도 권력에 맞서지 않습니다. 강창성은 그 공포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때 그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강창성은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군에 진심으로 헌신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직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사령관은 군인들을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정보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강창성이 보안사령관이었던 시절
박정희 독재 체제 아래에서 그 기관이 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가해자이기도 했고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한 악인도 완전한 선인도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스템이 방향을 바꾸면 어제의 부품이 오늘의 희생양이 됩니다. 완창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우리가 규칙을 지키면, 우리가 말 잘 듣는 부품이 되면 시스템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강창성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새벽 4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군복을 입은 사내들의 감정 없는 눈빛. 그것이 강창성이 배운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수업이기도 합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대한민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들이 향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군사독재 국가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내 민주화 운동의 거센 물결이 합쳐졌습니다. 전두환은 결국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신문이 그것을 받아 썼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창성도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삼천교육대에서 나온 후에도 그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있었습니다. 압력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건재한 동안 그는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입을 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이후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폭로한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겪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안사령관으로서 알고 있던 것들을 말했습니다. 하나회의 실체, 12월 12일 군사반란의 내막, 전두환이 어떻게 군을 장악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그것은 폭탄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정권 아래에서 침묵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강창성의 증언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외부에서 비판하는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강창성의 증언이 신뢰를 얻는 이유는 그가 내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부자였다는 사실은 동시에 그를 도덕적으로 복잡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피해자가 가졌던 권력과 그 권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웅과 악당이 선명하게 구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강창성은 1993년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12월 12일 군사반란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회가 어떻게 군인설을 장악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삼천교육대로 보내졌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은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증언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더 일찍 저항하지 않았는가? 박정희 시대의 보안사령관으로서 자신도 누군가의 자유를 짓밟은 것은 아닌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권력의 게임에는 깨끗한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패배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겪은 것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창성의 이야기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삼천교육대에 대한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삼천교육대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가 밝혀낸 숫자들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4만 명. 영장 없이 끌려간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 중에는 진짜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는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군인들의 눈에 띄었거나 누군가의 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운이 나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만 9천 명이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재판, 민간인이 아무런 정식 기소 없이 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삼천교육대가 아닌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도 고문과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공식 사망자 54명.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말합니다. 훈련 중 사망, 후유증 사망, 퇴소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까지 합치면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정확한 숫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소각되었거나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삼천교육대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계엄포고령 제13호. 그것은 계엄 상황에서 발동된 긴급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법령이 발동되기 전에 삼천교육대는 이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즉,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법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 먼저 시작되고 법이 나중에 그 폭력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전두환 정권의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람을 잡아가고 나중에 이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와 이유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 진실을 가렸습니다. 간창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삼천교육대에 보내진 공식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저 사회 정화 대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한 장성이, 대한민국의 보안사령관이 사회 정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서류 한 장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2021년 사망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매란죄와 반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특별사면, 이 단어를 곱씹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삶을 파괴한 사람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수백 명을 죽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자유롭게 살다 죽었습니다. 강창성을 삼천교육대로 보낸 사람이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끔찍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장면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기록되었지만 정의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2004년 봄, 서울 한 법정.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것이 범죄였다는 국가의 공식 인정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선언을,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삼천교육대의 불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창성은 그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증언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의 저항이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이 말하는 것, 지워지려 했던 사람이 기록을 남기는 것.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층위가 있었습니다. 보안사령관으로서 그가 한 일들, 그 시절 그의 기관이 수행했던 감시와 탄압,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그 질문에 충분히 답했는가? 이것은 강창성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질문입니다. 독재체제 아래에서 그 체제의 일원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들이 나중에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과거의 가담을 지워주는가? 역사는 이런 질문들에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강창성은 전두환에 의해 파괴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부당하게 삼천교육대로 보내졌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아 그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건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박정희 독재체제의 핵심 기관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동시에 안고 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2021년 전두환이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 그의 죽음을 전하는 뉴스를 본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허탈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텅 빈 느낌이었을까요? 재판은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택에서 90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광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삼천교육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창성에 대해서도. 이것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강창성의 이야기는 개인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자신의 시민을, 자신에게 충성했던 군인을 아무런 죄 없이 파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에 관여한 사람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4만 명 중 강창성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장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후에 증언했기 때문에 그나마 기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기록도, 증언도 남기지 못한 채 그 시스템에 의해 삶이 부서진 수만 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누가 합니까? 그것이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강창성은 200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추모도 없었습니다. 국가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소박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정직한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권력에 의해 부서졌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국회 청문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폭로한 하나회의 실체, 12.12 반란의 내막,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일들.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권력은 기록을 지우려 합니다. 서류를 소각합니다. 증인을 침묵시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불편한 진실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한 그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창성이 삼천교육대에서 살아나온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권력은 그것을 섬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창성은 평생을 군에 바쳤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아니, 그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스템은 그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정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권위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침묵은 공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창성이 삼천교육대로 끌려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침묵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들이 모여서 전두환의 폭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셋째, 역사의 심판은 느리지만 온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은 1997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천교육대는 공식적으로 인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역사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창성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와 함께 이름을 남기지 못한 3만 9천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새벽에 끌려간 대학생을, 이유도 모른 채 행군하다 쓰러진 청년을, 퇴소 후 평생 악몽에 시달린 중년의 남자를, 가족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살다간 노인을, 그들 모두가 강창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한 국가가, 그 국가를 장악한 한 사람이 90세까지 살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선인이 반드시 보호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한, 그 4만 명의 삶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강창성, 보안사령관, 삼천교육대 수용자, 증언자, 그리고 이마라 현대사의 가장 불편한 거울, 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